추미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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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통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상으로 가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추미애가 옳았다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추미애가 옳았다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추미애가 옳았다 주풍당당 추미애 주풍당당 추미애 추미애가 옳았다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주미애 친구를 위해 사인 한번 해주실까요? 저 앞에 글씨가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보석 전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은 추풍당당. 예, 추미애 장관님의 제일 큰 그 팬클럽이죠. 추풍당당에서 꽃다발과 선물. 어우, 이거 추미애 전 장관님의 든든한 대표님으로 당당 화이팅! 혹시 더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준비해주세요. 계속 가져오세요. 추풍당당 추다르크 추장군 우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고받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제 나기 직전에 여러분과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날을 몹시 기다렸어요. 그런데 수제를 맡고 보니 전국이 애도하는 상태라 저희들도 또 이런 행사를 갖기가 죄송스럽고 해서 서로 이제 양해하기로 하고 미뤘지만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아마 지방에서 일정 다 제치고 한 50여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너무 멋진, 저는 그렇게 멋진 케이크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이 주신 케이크 그때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였는데 그 케이크 계속 진화를 해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따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영상을 찍어서 이제 남기고 아마 추풍당당에 보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시고 또 나자 또 함께 하겠다 이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애정 어린 말씀을 한 자 한 자 읽어가면서
정말 제가 너무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일정을 다 치우고 이렇게 다시 만날 시간을 잡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이 아끼는 또 응원 당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질투가 있는 마이크 같아요. 저를 질투하다가 끊겼다 붙었다. 마이크 바꿔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장관님 말씀 듣기 전에 원래는 이제 구호 하나를 준비했었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사회를 맡은 점점자봉단 대표 김대성입니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이 구호는 사실은 그 장관님하고 이제 전국을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 울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울산에서 어느 변호사 어른께서 선배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신 말씀인데 이 얘기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오늘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꽃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추매가 있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장관님 말씀 아니, 진짜예요? 정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있다고 하니 제가 너무 뿜뿜거려서 안 되겠어요. 저절로 일어나지니까 일어나도 괜찮겠죠? 제가 앉으니까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거니까 얼굴을 이렇게 내내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현관택 변호사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편하게 하기로 아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정상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오세요. 그럼 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그럼 재미가 없어. 요즘은 휘발리면이 유행이어서 휘발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될까요? 앉아 계시면 제가 네, 앉아 네, 계시면 네. 대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근택입니다. 좀 늦는다 그랬는데 이제 일찍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아마 추미애 장관님 아들 변호인으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를 사실은 정치로 이끌었던 분이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에요. 추미애 장관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오셔서 상근 부대변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잠깐 고민했어요. 잠깐. 상근하면 이거 매일 나가고 사무실 접어야 되나? 정치를 그만큼 잘 몰랐던 건데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향이 우리 정춘숙 국장님 오셨지만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저희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 아버지 다 이제 사상 때 희생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상금 신청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뿌리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굉장히 우리 장관님 팬도 많고 저도 장관님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장관님이 먼저 이제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또 질의응답도 보니까 우리 잼잼이나 청출에서 미리 받았더라고요. 다 있는데 사전에 이제 짠 갖고 오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질문은 좀 간단히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나머지는 아마 좀 이렇게 필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날 것으로 그냥 질문을 하면
답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진행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갖고 온 받은 질문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제가 한 10분 내로 아주 빠른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회를 본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추미애 아드님, 저도 뵀어요. 한번 소주도 한번 먹고 이랬는데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애인도 그때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벌써 한 3년도 더 됐어요. 다 끝나고 이제 끝난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장관님이 막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 다시 수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도 흘리고 검찰이 흘리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해봤어 그것도.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그 질문을 보고 그걸 먼저 물어보면 마치 이 행사가 제가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걸 이렇게 해명하려고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제3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냥 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시간 남으면 얘기하자 이렇게 했더니 전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요 질문은 제가 변호를 잘해서 문제 없이 잘 방어하겠습니다. 되겠죠? 아니 변호를 잘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윤석열의 비위를 눈 감고 봐주거나 했더라면 아들한테 그런 화살이 안 날아갔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병사의 군대 근무 중에 병사가 병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또 치료가 끝나야지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휴가까지 써가면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 그 처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다리가 부은 상태에서 너의 개인 휴가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니 복귀를 하라라고 해서 복귀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유명인이더라 카드라가 돌아다녀서 그걸 가지고 SNS에 올렸다가 어떤 기자가 그거 가지고 이제 제보를 그 국힘당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관 그 임명장 받으니까 그 임명장 받기 전날 저를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런 풍문으로 이유 없는 거 가지고 고발을 하면 원래는 각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각하 안 하고 쥐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혐의 결재까지 한 건데 본인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제가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이제 그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야비한 거죠. 그래서 현 변호사님이 활약을 잘해서 제 아들이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방송이나 뭐 질문을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보통 이제 밖에 휴가 나갔다가 연장하고 이럴 때는 이제 전화로 사전에 승인하고 관련 서류는 이제 나중에 갖다 내면 되거든요. 근데 막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 들어와서 신고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게 다 아닌 거 알죠. 그 다음에 일단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안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술도 했고. 근데 왜 그게 문제된지 저도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이제 마지막 지금 공직으로 했던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 이 추미애 장관님이 우리 민주당의 임기 2년을 최초로 채우신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뭐 임기가 뭐 6개월, 8개월 매일 뭐 당대표 사퇴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당에서 당대표가 되신 것도 굉장히 이제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인데 임기도 2년 채우신 것도 굉장히 이제 굉장한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도 이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생각하시기에 계속 최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잘했던 일이나 아니면 못했던 일이나 그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장관으로서 그 하고 싶었던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법무부 그러면 검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이에요? 네, 국민이 주권자다. 네, 그러면 국민의 주권적인 권리를 법률로 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민법이나 상사법이나 또는 형법적으로 기본권을 제대로 실행되게끔 하는 부서가 법무부이니까 법무부의 기본 철학은 뭐여야 될까요? 당연히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그 중심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법무부가 인권부다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권부로서 그 인권이 형법이나 민상사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N번방이 터졌을 때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N번방이 터졌어요. 그때 막 그 코로나 시국이 시작된 그 무렵이죠. 그런데 이게 다크웹으로 굉장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범죄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 고도화되면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좀 법무부에서 여성 청소년 국이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 인권이 기반이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권 교육을 법무부가 좀 어떻게 하는 것이다로 펼쳐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교육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성교육 그러면 어떤 남성 또는 피해자인 여성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은 자아가 생성될 때부터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그 식욕 비슷하게 이 성욕이라는 것도 그 어린 초기에 그 아동기에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냥 개인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자아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술하고 결합되면서 너무 무분별해지니까 이것이 법무부하고 좀 이 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뭐 교육부라든지 또 그 여성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초기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새롭게 설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처가 법무부 안에 여성 청소년국이고 이런 제도가 무슨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식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결국 물러나서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지금도 그래요. 좀 애통해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했던 건 형법에서의 그 인권을 실제 좀 신속하게 펼쳐 보이고 싶어서 의제강간 연령을 우리가 조혼의 풍속이 있을 때 이게 그 형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13세라는 건 너무 연령이 낮아요. 그래서 이걸 16세로 올려서 그 청소년 성을 좀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게 법무부에서는 말만 그렇게 하지 법무부 간부들한테 이 관심 있는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16세로 올려달라 그러면 면전에서는
알겠다라고 하고 꼭 안 되게 하는데 법무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데모를 하러 왔다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데모를 못 하셨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입법이 없는 상태인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금 미국은 대선 기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50년 만에. 그래서 미국의 그 대선의 핫 이슈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걸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 갈등 사안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이 던져지면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 입법을 냈었는데 그것이 좀 심도 있게 좀 솔직하게 논의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냈던 그 대안 입법은 24주 그러면 6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 24주 이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조화를 시켜가지고 14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고요. 사유를 묻지 않고 14주에서 24주까지는 상담이나 또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되도록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건데 상담이나 숙려 기간을 거치면 그런 사회 경제적 이유를 추정해 주는 식으로 좀 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대체 입법을 냈었는데 이걸 논쟁 자체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선거가 닥치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낙태죄는 입법 공백인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 민주당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상사법에도 역시 인권이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 그 밀양의 송전탑 그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예요. 왜 기후 악당 국가일까요? 중국이 기후 악당 국가, 그건 이해가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대한민국도 기후 악당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서부발전소, 남동발전소 등등이 이게 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그 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지었어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CO2 배출하는 기업으로 찍혀 있고 그 기업들이 속한 국적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러니까 CO2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지는 국가, 그게 ESG 경영이잖아요. 근데 그 ESG 경영이 곧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하나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법무부에서도 사기업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은 사전 내방하거나 침해 활동이 있으면 사후 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업과 인권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그걸 설계만 해놓고 나온 거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침투해서 피부에 닿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쉽죠. 글쎄요,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다시 당연히 올 겁니다. 오게 만드실 거고요. 그 중심에 아마 우리 장관님이 서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장관님도 이제 당대표 하실 때나 아니면 장관 수행하면서 아들 문제로 할 때 언론에 하는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으로 이 가짜뉴스, 언론의 무분별한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고 실제 이제 그런 법안도 추진하셨는데 네. 그 과정이라든지 이유라든지 결과 같은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중동 이른바 조중동 뭐 이런 그 언론 재벌, 그 언론 스스로가 대형화돼서 재벌 그 언론계의 재벌이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 또 언론을 지배해서 재벌 소속의 언론, 그러니까 재벌 언론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경향이 참 안타깝게도 주로는 대주주가 건설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집권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오너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마치 기업에 소속된 사원처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어떤 이 공기를 다룬다 하는 소명의식보다는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소신보다는 그냥 단순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가 요즘의 언론 상태 같아요. 너무 아프신가요? 이렇게 정갈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그 법무부에서도 보면 법무부 소속 출입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출입 기자단을 자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의 이 출입 기자단에 소속되려면 자기들끼리 먼저 테스트를 다 해서 이 선별하는 거죠. 정보를 나눠 가질 만큼, 그러니까 어떤 기자로서의 공기를 다룬다는 소명의식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또래 집단으로서 끼리끼리 편먹을 만한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 적기 불러주는 대로 하면서 이걸 자기들끼리 약속한 대로 뭐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서약을 한다든지 또 그게 배신하면은 뭐 축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그 무렵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 헌법에 적시된 기본권을 표현하는,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국민의 권리를 그거 하는 데가 법무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법에 보면은 그 상행위로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기업이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해서 피해를 야기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걸 상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상법 조항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제가 20년 9월 달일 겁니다. 그때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집단소송제하고 또 같이 이제 그때 제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법무부안으로 냈던 것이 집단소송제하고 이 가짜뉴스 배포로 인한 그 상법상의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제가 피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 정부안을 냈어요. 그러면 그때가 입법 예고할 때가 당정 협의를 거치고 입법 예고하게 돼 있으니까 여름에 당정 협의를 거쳤고 9월 달에 그걸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11월에 이제 그 법안 심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12월 16일 날 그 물러나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최근이죠. 송영길 그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이제 또 다르게 또 노력을 했겠죠. 언론개혁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냈던 정보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보안을 내고 했지만 그때 제대로 안 다뤘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그 후에 당대표, 그러니까 제가 장관 할 때는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였던 때니까 그죠? 그때 법안 처리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그 후에 당대표시니까 이제 새롭게 그 언론개혁법을 냈더니 상당히 당에서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여러분께 약속했던 개혁 법안 중에 상징적인 것이 언론개혁법인데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났었어요. 안 됐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네. 너무 잘 아시니까 본인도 또 그런 역사적 많은 경험을 하셔서 시끌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외교 관련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 방향이 딱 우리가 보기에도 일본에 아주 굴종적이고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도청 사건 났을 때도 뭐 그럴 수 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친미 친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한반도 위치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균형력가 필요한데 우리 또 장관님이 또 외통위원도 활동하셨고요. 근데 외통위 보시면 알겠지만 뭐 5선, 6선 이런 분들이 쫙 하시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는 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남북관계 속에서 군비를 확충하다 보니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된 거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전시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쟁에 대해서 그 자기 방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군사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권이 반쪽짜리인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 것은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G20도 우리나라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G7이나 뭐 아셈 같은 데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어떤 입장에서 세계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세계가 정말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다고요. 이 발언권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제는 대한민국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무엇이 그렇게 위험하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G2는 미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이 AI 시대에는 기술을 중국이 너무 빨리 추격자로서 따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함께 이걸 경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빠른 추격을 좀 틈을 버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너무 빨리 따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중국과 이른바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해버리는 거고 그걸 지난해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그런 선언을 해버린 셈이죠. 벌써 1년이 더 지났고 올해도 또 그러하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펜타곤이 미국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주 최근에 중국이 한 2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태도 변화가 생겼다. 2027년까지 핵탄두가 700개가 될 것이고 2030년이면 2030년 얼마 남았어요? 7년 남았죠. 이 속도로 가면 2030년에는 핵탄두가 1000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핵 강국은 어디예요? 아까 경제적으로 G2는 미국과 중국인데 그 G2 사이에 안 되겠다. 네가 무슨 G2냐? G1이지. 라고 이 EU와 함께 중국을 걷어찼는데 군사적으로 핵 문제에 있어서 G2는 누구죠? 미국과 러시아예요. 핵은 두 가지가 아주 그 키워드예요. 뭐냐 하면 하나는 균형이라는 것.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숫자적인 균형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을 얼마나 보유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페리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5,000개 가지면 나도 5,000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그렇게 한 7,000개인가 이렇게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균형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건 네가 때리면 나도 때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이 절멸하죠. 그냥 전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괴멸하고 나도 괴멸하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너 나를 공격 못하는 거야. 이것이 상호 확증 파괴. Mutual Assured 뭐예요? Destruction. 이걸 첫 글자만 따면 어떻게 돼요? Mutual M Assured A Destruction D 뭐예요? Mad. 미친 짓이에요.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너 미쳤지 않으면 너 나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를 가지는 논리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그 바이폴라 양대 핵 국가로서 균형을 잡는 줄 알았는데 누가 등장해요? 중국이. 2007년까지는 700개가 2027년까지는 700개가 2030년까지는 1000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트라이폴라 시스템이 되구나. 3축이 되는 거구나.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각축을 할 때는 핵의 균형을 숫자 가지고 맞추었는데 하나가 더 끼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중국 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중국 핵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핵에 전전긍긍하면은 뭘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핵을 못 본 것을 지금 하늘짝 놀라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핵이 문제인 거예요. 일본 핵 폐기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미애 페이스북을 보시나요? 거기 제가 어디가 더 심각하다 그랬죠?
로카쇼무라라고 아오모리 현에 있는 미국의 핵 복합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서 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재처리를 모아가지고 다시 재처리 그러니까 핵 연료를 사용 후 핵 연료를 모아가지고 재처리하는 공장이에요. 복합 단지예요.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이걸 재처리하면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어요. 우라늄은 일본은 세계에서 다 우라늄 강에 투자를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 기지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다시 추출할 필요도 없는데 이미 우라늄을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군사적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리하는 이 핵 분열성 그 생성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톤 정도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쓴 거를 지금 말로 옮겨 드리기가 복잡하니까.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후쿠시마 그 방류하는 문제는 이 2024년부터 가동되는 로카쇼무라에서 사용 후 그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하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나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되면 내년에 로카쇼무라에서 나오는 그 폐기수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어요? 내 편만 들어. 자기네 기준에서 나오. 군사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핵은 이 서로 공포의 균형이에요. 러시아의 핵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바이폴라 시스템 핵 두 자이언트끼리 핵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 로카쇼무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북한 핵이 북한 핵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언론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40kg이에요.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5 내지 8kg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5, 8이 40이니까 한 5개 내지 8개 만들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느냐. 2020년 기준으로 이미 43,000k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한 5,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매년 8,000kg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 로카쇼무라에서 이 사용 후 연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나오는 플루토늄의 양이 매년 8,000kg이 나오는데, 그것은 8kg이 소요된다 할 때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에요. 가장 많은 양이니까 일본은 사실상 최다의 플루토늄 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숫자적으로 미일이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서 핵균형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이미. 그렇죠? 아까 핵의 공표균형에서는 두 가지 요소인데 매드라는 단어하고
너 때리면 나도 너 때릴 거야, 죽일 거야 하는 그 겁주는 거 하나 하고, 실제 그 겁을 줄 만큼의 핵무기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적으로는 압도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정할 때는 루카쇼무라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또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큰일 났거든요. 못 본 게 보여요. 중국 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라이폴라 시스템에서는 미국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일본. 당연히 일본하고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압도적인 새로운 무기. 그러면 더 압도적인 새로운 무기는 어디서 실험하나요? 바다. 태평양에서. 여태까지 실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그 폴리네시아, 그 다음에 뭐 비키니섬, 마샬군도 이런 데서는 프랑스하고 미국이 하도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생태가 다 파괴가 되고 멸절이 됐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생명체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살지 못해요. 이주 조치를 해놨어요. 그럼 아까 제가 제주 4.3 말씀을 우리 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제주 4.3도 그렇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반도 전쟁, 물론 북한의 오판으로 북이 남침을 한 거지만 미국의 전쟁은 어떠했을까요? 요즘 뉴스타파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전 해가지고 방송을 하던데 보셨나요? 저는 보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는데, 네. 전 보기 전에 읽은 거, 그 투 코리아즈 하면서 어떤 미국인이 쓰신 책이 있어요. 2개의 한국. 거기 보면 왜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원수라고도 안 하고요, 원수라고 하느냐, 철천지 원수라고 하느냐. 뭐 미국이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그들의 그 반미 그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 자체가 초토화 전쟁이었어요. 제주 4.3 당시에 제주 사람들한테 미 군정이 했던 작전이 초토화 전쟁이었던 것처럼, 초토화 전쟁이라는 건 풀 한 폭이 날 수 없도록 비행기에서 포탄뿐만 아니라 그 뭐예요, 노란 가루, 베트남전에서 뿌렸던 것, 고엽제. 네이팜탄 같은 거죠. 그 뭐 또 뭐죠? 그 옐로 그 고엽제 같은 거. 네, 그런 걸 막 투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후방 지원을 못하게. 그 후방에서 전선을 지원 못하고 또 전선에서 피난 와서 다시 생기 얻어가지고 또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아예 급속도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속전속결인 거죠. 그걸 특히 인종이 다른 지구의 그 자기들 본토와 다른 곳에서 전쟁 수행할 때는 미국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권 의식이 많이 생겼잖아, 그죠? 지금의 국제법 기준에서 보면 그 미국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잔인하게 집단 학살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그런 운명의 길로 접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는 몰라서 당했지만, 네. 그러나 또 나라의 반쪽은 이 자유주의 아래서 지켰지만, 그죠?
뭐 그런 건 감사해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쟁 수행 자체를 생명 자체가 풀 한 포기도 잘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핵전쟁이 그런 거예요. 핵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그렇게 많은 핵을 두면은 미국으로서는 어떤 이점이 있어요? 중국이 2030년에 핵탄두를 1000개를 만들어 로카쇼무라에서 아까 해마다 1000개씩 생긴다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핵기지 국가가 돼서 미국을 위해서 해결하겠네. 전쟁이 터져도 극동에서 거기서 터지는 것이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말 북한 핵만 보고 있는 사이에 정작 훨씬 위험해진 것은 뭐예요? 일본 핵이니. 일본 핵이에요. 해마다 1000개씩. 그것도 상업용이라고 원전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런 압도적인 핵 우위, 미국의 핵 전략 그 속에 핵기지국가 일본이 있는 거죠.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했어.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핵기지국가 일본을 조심하자라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건 조회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추미애 장관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봤더니 일본이 1년에 8톤씩 플루토늄을 농축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용인하에 68년 원자력 협정 맺으면서부터 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직도 농축 못 하고 있거든요. 꼭 올려야겠네 이건. 일본이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미국의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전초기지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아마 장관님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막 백지화 한다더니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뭐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추진한다 그러고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백지화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백지화 해놓고 본인이 또 이제 사과하면 재추진한다. 이래서 제가 보기엔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장관님이 아마 그에 대한 좀 원인 분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심리 분석이라 그럴까요? 저도 참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한번 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쳐서 그래. 미쳐서 그래. 제정신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 충격요법을 썼다 그랬죠. 충격요법을 썼다. 아마 그건 진심일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이유는 한동훈스럽다예요. 한동훈스럽다. 그게 뭐예요? 증거를 인멸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번을 안 가르쳐주고, 네. 핸드폰 비번을 안 가르쳐줘서 증거 노출을 안 하듯이 백지화를 하면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 따라하기를 한 것이 아주 소소한 이유고요. 실제 그걸 충격요법이라고 자기 나름 전략가인 것처럼 이렇게 좀 뿜뿜하면서 그러니까 그 충격요법을 미안해하지 않잖아. 말씀처럼 뭐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충격요법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좀 제가 좀 잘못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연쩍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단히 자기가 스마트한 전략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은 진심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진심은 어디서 오느냐, 왜 왔느냐. 충격요법은 그 쇼크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나 또는 뭐 이 경제 붕괴, 대공황 뭐 이런 그 사회에 그 평상시와 다른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은 어떤 지도자나 당국 정부가 비상 조치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한때 그 유신헌법에는 뭐 긴급 조치, 그러니까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비상대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갑자기 대변화가 일어나서 대중들이 생각이 멈추고 갈팡질팡할 때 탁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본권을 양보한다든가 뭐 어쩔 수 없다라든가 네.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수용을 하는 사이에 돈 버는 한쪽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 IMF 때 엄청나게 고금리 부담을 하고 직장 문 닫고 쫓겨났는데 나라가 다 망하니까 사장님 붙들고 당신 내가 벌어다 준 게 얼마인데 왜 문 닫았어? 이렇게 항변도 못하고 그냥 거리에 쫓겨났어요. 그죠? 근데 또 나중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네. 헐값에 다 공장들 사들이거나 뭐 땅 줍기를 줍줍 하거나 아파트 줍게 해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또 돈 버는 사람 또 따로 있어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이 돈 벌더라. 그 충격요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의 인식이 그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쇼크 독트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멈추고 멍하게 만들고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양심불량인 건데 우리가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기다려다오 라고 해야죠.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마일리지 한번 꽂다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오늘 아마 질문 중에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여기에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관님 복귀로 오늘도 많이 이제 오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뭘 하실지 궁금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당대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기 2년 채운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뭐 약간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지금 또 야당이 됐었는데도 참 못 싸우고 있지 않느냐. 당의 위기 때마다 우리 장관님의 리더십 아니면 이런 게 이제 발휘를 하길 기대하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인 행복 아니면은 역할 어떻게 하실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 궁금해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게요. 한결 같으네요. 안 지치시고 사실은 했던 얘기도 아무리 오라도 자꾸 들으면 무뎌지죠. 좀 그만해. 그 중에 안타깝게도 촛불 정신도 그러해요. 사실 굉장히 미안하죠. 그때를 생각하면 2016년 한 6개월 이상을 많은 분들이 생업을 보류한 채로 나라의 앞날이 내가 반신반의한 거죠. 이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광장에 내가 합류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까? 연대를 하다 보니 바뀌구나. 정말 되네?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아마 처음 그런 기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또 아는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했었고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었다. 네.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의 평가, 그날의 평가,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정치가 참 싸구려가 됐어요.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정치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시험지 받아든 학생처럼 쪽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지지율 10%라도 1%라고 했어요.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그 지지율 1%라도 좋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신념 있게 하겠다. 1%를 아이고. 여러분이 탄생시켜 주신 이 그 촛불 정부가 그런 자세였어야 되는 거죠. 왜? 그 평가는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중동이 흔들기 위한 계산된 평가였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점수를 따고 환심을 사본들 그게 무슨 국가의 백년지 대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한들 그렇게 비위를 다 맞춰줬는데도 다시 도로 원상 회복 원위치가 돼버리고 도로 퇴행이 돼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못한 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얘기하면서도 참 제가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께 미안한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못했다는 것. 그러면 N번방이 그러면 제가 여성 청소년 보호국을 해가지고 했으면 N번방이 지금쯤은 희석되거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더 막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하고 피해자가 더 많고 그냥 우리가 피해에 길들여져 있다 뿐이지 피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우리가 먼저 반성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광장에 나오라고 또다시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민주당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벌써? 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죠. 그러니까 저가 믿는 건 여러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고 하실 것 같고 저도 또 여러분을 믿는 것이지 무슨 다른 정치 계산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봐요. 육선. 육선. 네,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믿고 가고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가고 지금 오히려 저는 뒤에 방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님이 이제 육선. 정치를 되게 오래 하셨죠. 96년에 지역구 출마로 출마하셔가지고 지금까지 30년 조금 안 됐는데 정치 해오시면서 부침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되게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도 받고 계시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정치를 하시면서 좀 뭐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그런 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돌파해 나가려면 또 이제 그거를 극복할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추 장관님이 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 힘 그게 뭔지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부터 먼저 없어져야 돼.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돌아가신 후에 김대중 도서관을 갔더니 책이 3권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그 수호지 만화책,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제국의 슬픔이었나요?
에이미 추라는 분이 쓴 네. 그 책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책이에요. 제국이 포용성을 가졌을 때, 배타적이 아니고 포용적이었을 때 제국은 번성을 했다. 로마 제국 같이. 근데 제국이 멸망할 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때 그 제국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 추도 이게 중국계인 것 같아요. 중국 차이니즈 아메리칸으로서 그 공부도 하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 미 제국주의를 보니까 미국 예외주의, 배타주의, 고립주의로 가더라. 그렇게 하면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제 쇠퇴의 길로 간다. 이런 그 경고를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 IT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정책은 다 책에서 얻은 거예요. 제3의 물결 뭐 이런 그 앞서서 나온 책들을 이분이 소화를 다 하시고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었죠.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를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비전을 줄 거야.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외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이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트럼프가 잠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굴러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지도자가 철학이 없으면 나라가 작동을 멈춰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키신저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어요. 왜 갔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중국을 견제를 했더니 기술적인, 과학기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했더니 군사적으로 핵이 제일 문제인데 이 러시아 미러 간의 이 G2가 아니라 이 제3의 핵 강국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큰일이다. 그런데 핵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나나 위성에서 관측한 거.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으려고 열심히 계속 24시간 정찰 감시를 하고 각종 자료를 모아야지만 아까 얘기한 최소한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이 속도로 가면 1000개. 그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걸 아니까 키신저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갈 건데 중국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누굴 만났느냐. 중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다독다독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잠시 지도자가 한눈 팔아도 키신저 같이 그런 대전략가가 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여러분 현실에 정치인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상주의자가 별로 없어요. 다 현실주의자예요. 그것도 지독하게 공격적인 현실주의자. 내가 힘을 많이 가져야지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래야 인기를 얻으니까. 미국에서는 대체로 그런 지도자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3.1 만세운동 할 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대단히 대표적인 이상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미국 정치에서 또 이상주의자가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해야 된다. 미국 고립주의, 예외주의로 가야 된다. 그쪽에 훨씬 더 정치적으로 힘을 받으니까 대체로 그래요. 겨우 그 땅콩 농장에 가 계셨던 누구? 네?
카터, 지미 카터 정도. 근데 그런 분들은 원래는 미국 대통령은 재선하잖아요. 한 번밖에 못했어요. 국내에서 인기를 못 얻어요. 현실주의자여야지만 군산복합제에 돈을 벌어주고 월가의 인기도 없고 그래서 재선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바마마저도 그랬는데 오바마도 대한민국 북핵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 관심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자라고 해서 다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대체로 현실주의자예요. 지금의 바이든 어때요? 똑같이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다행히 바이든은 그런 현실주의의 길을 걷지만 키신저라는 사람이 이상주의 전략가가 살아있어.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충을 해주는 거죠. 외통수로 못 가는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이상주의자냐 현실주의자냐가 현실의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비교적 정보도 개방돼 있고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생각 없는 지도자가 있으면 운명이 확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죠. 박근혜 때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공부해야 돼요. 90이 넘으셨어도 죽으시는 그 목숨 다하는 날까지 미국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대제국을 역사적으로 당대에도 이해하려고 그분이 몰라서 책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펼쳐놓고 자기 연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정치를 하면 이건 공익을 위해서 제 일생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죠? 피해는 누가 볼까요? 피해는 제 가족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지에 가족 얘기 빼고 해주세요인데 뭐 아들이 피해보고 뭐 남편이 피해보고 하죠. 그러면 제 남편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디 가면 누구 남편 이렇게 되니까 제가 남편 이름을 뺏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님한테 되게 미안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가족이 희생되지만 뭐 기왕에 희생은 희생이고 이걸 더 공익을 기왕에 내놓은 거 공익을 더 많이 창출하려면 저의 주어진 시간을 계속 공부하고 견문을 넓히고 제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신 분들 질문을 제가 저게 직접 좀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님이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원로로서 또 요거 만남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 이제 출마 여부도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라 요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두 분이 만나는 거 만나셔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이 우리 뭐 당내 문제를 자꾸 언론에 부각시키기보다는 정말 민생이 망가지고 그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그죠? 그 나라가 굉장히 위기인 거죠. 외교 방향이 틀렸고 또 기후 위기나 핵 위기나 이런 불평등이란 그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풀 수 없는 과제들이 있죠. 네. 이런 과제들은 국가 전체의 총 역량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과제들을 앞서서 던져온 정당 민주당이에요. 국힘당이 그런 과제에 관심도 없죠. 그런 비전도 없죠. 네. 그냥 갈등을 일으켜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정권을
탈취해 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반민주적 인 거죠. 반민주적 또는 정말 반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민주적, 반민족적.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과제를 던지고 시민사회를 이 연대의 틀로 묶어내고 해야 되는 중추 세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글쎄요, 이제 여러분께서 지난번 케이크에 그게 국회의장 되라는 것도 있었고, 뭐 편지도 그렇게 써준 분들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믿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어디라고요? 인천. 어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고요.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기. 근데 현 변호사님도 서약을 해야 돼. 예외가 없어. 위기에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다 하십시오. 두 분 다 가자. 어쨌든 뭐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걸로 보고요. 이 당이 위기에 있을수록 더 아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은 예,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제가 저 개혁당서부터 이 민주당을 쭉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기 품위 있고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에 어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윤석열이 좀 두드려 패는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저기 계시나 너무 답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추미애 대통령 너무 존경하는데 지난 아니 지역에서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추미애 아주 무지무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뭐 말도 듣지 않고 욕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또 뭐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 막 이런 뉴스 퍼뜨린 거 듣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끼리만 추미애 장관님의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똑바로 좀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앞에 질문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오늘 정리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그러신데요. 사실은 지금은 기운이 무슨 기운 같아요? 그냥 아기 판치는 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악에 맞서는 방법은 굉장히 선한 기운으로도 그 악에 맞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운은 굉장히 선하시잖아요. 네. 또 그렇게 가급적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셔 주시는 것도 우리한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네. 또 그런 측면도 또 있고, 그다음 뭐 두 번째 그 가짜 뉴스 그런 영향도 있는 거지만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지치지 않으셔서 존경하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옳은 소리도 그 자꾸 얘기하면은 무뎌지고요. 나쁜 소리도 자꾸 얘기하면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주시고 또 실천도 해주시는 여러분께 특별히 더 감사한 건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활용을 해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정치에서 멀어진다. 무관심해진다. 그러니까 무관심해질수록 통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내 문제구나 느낄 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쌓아놓은 걸 빼먹고 견딜만 하신 모양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저는 급격하게 마치 그 후쿠시마 원전이 멜트다운 됐다고 하듯이 냉각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저축해놓은 여력이 빠져나가면 그냥 걱정이 그거죠. 한꺼번에 멜트다운 될까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보호장치를 하나씩 빼잖아요. 서민 보호장치를. 지금 고용보험도 건드리겠다고 하죠.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출이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 불황형 적자 흑자라도 불황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입을 안 해서 생산을 안 하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고 그렇게 이 서민 민생이 다 휘발이 자주 나오네요. 이거 진짜 휘발인데 서민 경제가 다 휘발이 되고 아까 그런 미용실에 손님도 없고 하면은 그때서 이건 정부가 잘못된 거구나. 이제 늦게 이제 그 사람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 전까지 막아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차츰 더 빨라질 것 같죠.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아예 그냥 귀 닫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러면 질문이 한 분 더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받고 이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관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신 행보를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전 또 유난히 아버지도 정치했던 분이라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건 투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더 얄민 거예요. 저 국진당보다. 어디 TV 동성까지 나가서 매 민주당 할 때도 이게 많이 인간을 숫자를 많이 줘도 이런 짓이 나고. 우리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막 그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를 역행하고 후퇴시키고 그럴 때 지팡이를 짚으시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여러분 뭐 하냐 민주시민이면 내가 힘이 없다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벽이라도 때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니 마음이 이제 그런 그 절절한 심정이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우선 답변이라기보다는 국힘당의 실체가 태영호 의원 하는 짓을 보면 빨갱이 아니냐, 민주당 뭐하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태영호 때문에 그 태영호의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미리 그 주신 질문에도 있었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주 4.3과 북한 김일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주도 남로당이 그 제주 4.3이 48년 4월 3일에 일제히 봉화불이 올라가고 오른마다 그 다음에 괴롭혔던 그 친일 경찰들이 제주 도민들을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지서를 습격을 일제히 했던 날이 48년 4월 3일이고요.
도민을 상대로 한 그 친일 경찰, 특히 서북 청년단이 들어가서 괴롭히고 했던 것은 그 전부터 몇 개월 계속 지속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남로당을 이끌었던 김달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48년 4월 3일 하고 몇 달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8월 그때가 8월 1일인가 뭐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남로당 이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해주에서. 그러니까 각 군마다 대표자들이 다 집결을 했죠. 파견이 돼서. 마침 이 제주 4.3도 있고 하니까 김달삼 씨도 그 대표자로 이 제주 4.3 유격대 투쟁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 해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서 안 돌아왔어. 근데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은 그 김달삼이 월북을 했으니까 좀 물자라도 인원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겠거니 라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일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유격대 가담했던 일반 도민 말고 이 남로당에 연결된 분들은 김달삼이 월북을 했다는 걸 아니까 뭔가 지원군 또는 물자라도 가지고 도와주러 오겠거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면을 했어요. 김일성 쪽에서. 왜 외면을 했느냐. 소련이 그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코민테런인가 뭐 이런 이 국제적인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미 군정이 그때가 이제 패전 후 미 군정일 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패전 후 미 군정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당을 다 등록을 하면은 되게끔 해줬거든. 그러니까 공산당도 등록을 해서 합법투쟁을 해라. 무력투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도 거의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전향을 하고. 그런데 이 제주도 남로당도 일본의 물자를 구하러 갔지만 안 도와줬어요. 일본 공산당이.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도 안 도와주고 마찬가지 북한도 안 도와주고. 그럼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 독일 동독과 동독 주변의 위성, 유럽의 소련 위성국에 이 지원을 하면서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쓴 것이지 극동에서 이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냉전의 태동기지, 냉전이 완전히 구축된 때가 아니었다고요. 냉전 태동기에서 힘의 방향이 유럽 동부 쪽으로 가 있었던 것이지 이 극동 쪽은 될수록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련의 입장이 그랬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미국이 멀리 있으니까 내가 밀고 내려가면은 3일 만에 완전히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렸다고 나중에 이제 기밀 문건이 해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6.25 전에 일어난 48년에 일어났던 4.3하고 김일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안 도와준 거지. 네. 그러니까 저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좀 똑바로 알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저렇게 열불 터지시는 거죠.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질의응답 있었는데요. 후에 뒤에 행사도 있으니까 이상으로 이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수고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질의응답이 사실은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계획설긴 하지만 아니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저희 포스트잇에 질문한 내용들을 써놨어요. 받아가지고 질문지를 적어놨거든요.
아, 저것도 해야 돼? 아니 하셔야지. 참고로 그 어제 참고로 어제가 내 현경택 변호사 생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11일인데 양력으로는 그 당시 8월 1일이었어요. 항상 7월 말 8월 초가 생일이라 생일 때는 항상 제가 수박을 먹었어요. 수박을 항상 먹었는데 요즘 이제 수박 먹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빗속에 갈아 드세요. 어제는 제가 수박을 못 먹었어요. 제가 수박 먹는 것도 참 이제 어려운 시절이 됐다 말씀드리고요. 잘 왔어. 근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다 하진 않고 좀 몇 개 골라서 하겠습니다.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으면요. 질문? 질문은 어차피 장관님이 이제 가져가실 거니까. 네. 그래요? 구체적인 잘못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 정권 탄핵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래서 총선 승리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제도권에서 어렵다면 민중투쟁이 거리에 나가자는 얘기죠. 이거 뒤집었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분을 독려로 하는데 그 독립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만들어줄지 제도적 근간이 있나요? 요거는 우리 장관님 전문입니다. 왜냐면 다 못 썼습니다. 박근혜 그 탄핵 국면에 대표셨기 때문에 다 쓰질 못했어요. 어쨌든 핵심적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탄핵 안 되면 어떻게 몰아내야 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좀 답변보겠습니다. 많이 모이면 탄핵이지. 안 모여서 탄핵. 여러분이 그 탄핵이 쉽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그 대통령 부인이 부속실을 안 두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네.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을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해쳐놓은 게 많아서. 네, 기록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내놓겠죠. 있는데 그죠? 그걸 드러내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도 비번을 감추는 것처럼 아예 기록을 안 남기면 되겠구나. 그런데 최순실은 어이하여 출입국 기록이 출입한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해보고 적폐를 안 저질러야 되겠다가 아니라 적폐를 안 들켜야 되겠다를 결심한 것이죠. 이분들은. 네.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 법기술자, 법꾸라지를 상대로 탄핵은 아주 어렵겠죠. 한 변호사님이 뭘 모르시고 탄핵 전문이니까 잘하신다고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는데 네. 잘못 보신 겁니다. 잘못 보신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광장에도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0만 명 모이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더 탐사를 보니까 후쿠시마 그 폐기수 방류를 가지고 헌법소원하는 변호사님이 참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그 법무법인에 전화번호 뒷자리로 그 자기 이름 옆에 나란히 붙여가지고 이 송금을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원고 자격이 주어지고 이 변호사님은 패소를 해도 대한민국의 의지, 국민의 뜻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저도 10,000원 했어요. 아까 제가 한반도 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의 대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지금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베트남 상황이 일어나고 똑같은 한반도에 내전이 일어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태를 존중하는 전쟁 방법을 구사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멸절돼도 좋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를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것이 외교이고 이걸 예방하는 힘이 주권국으로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우리가 지키지. 여러분들이 한 표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도 여러분을 안 지킬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쫓아내기 전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법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그런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것, 빨리 10,000원 내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됐습니다. 실천을 하세요. 안 하신 분들 하세요.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것.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권자로 있을 때 우리가 주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거 법률적으로 법률가들이 법기술을 다 부려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각자가 그런 식으로 소극적 연대를 하고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연대하면 안 될 일도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민주당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장관님 왜 매일 같은 티만 입으세요? 이거밖에 없어. 다음에 아마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이게 지금까지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 그거 마지막 할 건데 객관식 질문 어떤 별명이 제일 좋으세요? 홍당당 1번 2번 추다르크, 3번 추보스, 4번 추장군. 객관식. 고를 수가 없네요. 다 좋아요. 다 좋다.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장관님 볼 하트 보고 싶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사진 찍으려고 딱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볼 하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려드려. 네, 이상 그러면 남긴 질문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할게요. 네, 민주당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한 번 더 해. 다시 한 번 더. 네. 민주당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사진 없으니까 이렇게. 추미애 하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트, 예. 이거 한번 하시죠. 예, 저거는. 추미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선생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분 더. 네, 가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네. 네. 예. 네, 최고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을 담아서 의견을 담아서 다들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트 표시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트 표시. 먼저 가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하트 표시가 왜 이쁘지가 않냐 이렇게. 저희가 하트 표시하면은 그 나방파리 같아 나방파리. 그 화장실에 있는 벌레 있잖아요. 안 해야지 그냥.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